도면 두 장을 겹쳐놨습니다. 한 장은 도요타 신형 전기차 BZ7, 다른 한 장은 중국 광저우 자동차 플랫폼. 겹쳤는데요. 선이 안 어긋납니다. 1mm까지 그대로 맞아요. 네, 맞습니다. 렉서스 엠블럼 달린 그 차의 뼈대를 일본이 안 그렸습니다. 중국이 그렸습니다. 세계 판매 1위 회사가 자기 차 심장 설계를 남한테서 빌려온 겁니다. 집사님들, 이걸 협력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저는 못 부르겠습니다. 559만여. 일본 자동차 산업에 밥줄을 걸고 있는 사람 숫자입니다. 일본 전체 취업자의 10%예요. 완성차 공장 얘기가 아닙니다. 볼트 깎는 공장, 시트 꿰매는 공장, 도료되는 회사까지 전부요. 이 559만 개의 생계가 딱 하나의 전제 위에 얹혀 있었습니다. 일본은 자기 플랫폼을 자기가 그린다. 그 전제가 지금 깨지고 있습니다. 뼈대를 남이 그리면 부품 규격도 남이 정합니다. 규격 정하는 쪽이 바뀌면 일감 주소가 바뀝니다. 도요타 임원 회의실의 결정 하나가 일본 시골 협력사 다음 달 수주표를 지워버리는 구조예요. 일본 차 타시는 집사님들 브랜드값 주고 사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돈 정확히 뭐에 낸 돈이었습니까? 엠블럼입니까? 아니면 그 밑에 깔린 일본 기술입니까? 밑에 깔린 게 중국산으로 바뀌는 순간 시장이 매기는 가격도 따라 바뀝니다. 당장 내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중고차 시세라는 게 브랜드 감성을 봐주던가요? 안 봐줍니다. 시장은 정직합니다. 내 차 자산 가치가 대체 뭘 딛고 서 있는 건지 오늘 이 질문이 꽤 불편해집니다. 판매량 방어가 급해서 중국 기술을 빌렸다. 이게 일본 쪽이 내놓는 설명입니다. 절반짜리 답입니다. 저는 이걸 기술 제휴로 안 봅니다. 제조 주권이 넘어간 순간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 길 이미 누가 걸어갔습니다. 일본 가전이요. 세계를 쓸어담던 일본 텔레비전, 일본 반도체가 어떻게 껍데기 조립 신세로 밀려났는지 우리는 결말까지 다 봤습니다. 자동차가 지금 그 첫 문장을 똑같이 쓰고 있다면요. 그냥 남의 나라 얘기로 넘기실 수 있겠습니까? 구조를 뜯어보겠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혼다가 만든 전기차와 중국 회사가 만든 전기차를 나란히 세워놓으면 가격표에서 2,200만 원이 갈립니다. 혼다가 그만큼 비쌉니다.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죠. 프리미엄이니까요. 브랜드 값이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 비싼 혼다 안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와 플랫폼 기술을 정작 혼다가 중국에서 빌려옵니다. 자,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값은 일본이 더 받는데 기술은 중국계에 들어갑니다. 소비자 입장에선 이건 딱 하나의 질문으로 정리됩니다. 그럼 나는 2,200만 원을 뭐 해낸 거죠? 가격과 기술이 뒤집혔다는 건 제조업에서 사형 선고하는 다른 의미의 신호입니다. 훨씬 조용하고 훨씬 무섭습니다. 원래 비싸게 받으려면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더 좋은 뼈대, 더 정교한 제어, 더 앞선 자율주행. 그 이유가 사라진 자리에 남는 건 엠블럼 하나뿐입니다. 그리고 시장은 엠블럼에 오래 돈을 내주지 않습니다. 2,200만 원짜리 벽처럼 보이시죠? 아닙니다. 이건 일본이 못 넘는 벽입니다. 넘어야 할 쪽이 일본이고 벽을 세운 쪽이 중국입니다. 중국 차의 세계 점유율은 25%까지 올라왔습니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2배입니다. 시장에서 2배는 그냥 2배가 아닙니다. 규모가 2배가 되면 부품 단가가 내려가고 단가가 내려가면 가격이 더 싸지고 싸지니까 더 팔리고 더 팔리니까 소프트웨어를 굴릴 데이터가 더 쌓입니다. 자율주행이라는 게 결국 데이터 싸움이거든요. 파도가 밀려오는 게 아니라 파도가 자기를 스스로 키우고 있는 겁니다. 도요타 임원들이 이 계산을 못했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빌린 겁니다. 이길 수 없으니 올라탄 거예요. 플랫폼을 빌린다는 말이 뭘 뜻하는지 여기서 정확히 짚고 가겠습니다. 자동차 플랫폼은 그냥 바닥판이 아닙니다. 배터리를 어디에 몇 개 넣을지, 모터를 어디에 걸지, 배선을 어떻게 깔지, 그 위에서 어떤 소프트웨어가 돌아갈지를 전부 정하는 규격서입니다. 이 규격서를 쥔 쪽이 갑입니다. 규격서를 빌려 쓰는 쪽은 아무리 이름이 도요타여도 을입니다. 그리고 이름은 쓸 때마다 돈을 냅니다. 핵심 플랫폼과 소프트웨어를 쓸 때마다 이익의 일부가 중국 기술 기업 쪽으로 넘어갑니다. 화웨이 같은 회사들이 지금 자율주행 표준을 쥐고 있습니다. 일본 브랜드는 껍데기를 만들고 브랜드 사용료는 일본 이름으로 받지만 핵심 이익은 다른 통장으로 들어가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명품 가방을 하나 떠올려 보시죠. 로고는 그대로인데 가죽 원단부터 재단 도면까지 전부 다른 공장에서 받아옵니다. 로고 값은 그 브랜드가 받습니다. 그런데 그 가방이 다음 시즌에 어떻게 생길지, 무슨 소재를 쓸지는 원단 공장이 정합니다.
그 브랜드가 아직 브랜드일까요? 저는 이걸 일본 차가 짝퉁이 됐다는 얘기로 하려는 게 아닙니다. 만드는 시스템의 주인이 누구인지가 바뀌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품은 그대로 굴러갑니다. 주인만 바뀌었습니다. 효율성 때문에 중국 기술 쓰는 게 뭐가 문제냐고요? 좋은 반박입니다. 개발비 아끼고 출시 앞당기고 판매량 방어하고 경영진 입장에서는 계산이 딱 떨어지죠. 그런데 그 효율의 끝에 뭐가 남는지를 봐야 합니다. 남는 건 조립 능력뿐입니다. 설계할 줄 모르는 회사는 다음 세대 차를 스스로 못 만듭니다. 못 만들면 또 빌립니다. 빌리는 게 반복되면 그건 효율이 아니라 종속입니다. 효율은 한 분기 실적을 지켜주지만 종속은 10년을 가져갑니다. 일본 부품 협력사들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559만 명이라는 숫자. 아까 규모로 말씀드렸는데 이제 구조로 보겠습니다. 도요타 하나가 움직이면 그 밑에 수천 개 협력사가 같이 움직입니다. 이 회사들은 도요타 규격에 맞춰 30년, 40년을 갈고 닦았습니다. 도요타가 요구하는 오차 범위, 도요타가 정한 소재, 도요타가 그린 도면, 그게 그들의 전 재산이었어요. 그런데 그 도면을 이제 중국이 그립니다. 규격이 바뀌면 그동안 쌓은 숙련도는 값이 0이 됩니다. 기계를 다시 사야 하고 라인을 다시 깔아야 하고 인증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그럴 돈이 없는 회사는 그냥 문을 닫습니다. 경영진은 판매량을 지켰다고 발표하겠죠. 그 판매량 뒤에서 협력사 사장님과 직원들의 30년이 조용히 정리됩니다. 이해관계가 여기서 완전히 갈라집니다. 도요타 경영진에게 중국 플랫폼은 생존 카드입니다. 협력사에게 중국 플랫폼은 일감 소멸 통지서입니다. 같은 결정이 위에서는 실적 방어, 아래에서는 폐업으로 번역됩니다. 이걸 누가 악당이라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말하면 그건 게으른 설명입니다. 악당은 없습니다. 구조가 부담을 아래로 밀어내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진짜 무거운 지점입니다. 일본 자동차 산업은 일본 GDP의 10%를 떠받칩니다. 한 나라 경제의 10분의 1이 하나의 산업에 걸려 있다는 뜻입니다. 이 산업의 이익률이 깎이면 세수가 깎입니다. 세수가 깎이면 국가 재정이 흔들립니다. 협력사 수천 곳이 흔들리면 그 회사들의 돈을 빌려준 지방은행이 흔들립니다. 자동차 한 대의 부가가치가 중국으로 이전될 때마다 일본이라는 나라의 신용에서 조금씩 빠져나가는 겁니다. 지금 무너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조건이 겹치면 국가 신용까지 압박을 받을 수 있다는 신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100년 만든 제조 자존심이 분기 실적표 앞에서 이렇게 조용히 접힙니다. 집사님들, 이게 왜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닌지 아십니까? 대한민국도 제조업 국가입니다. 수출로 먹고 삽니다. 우리 일자리의 상당수가 무언가를 설계하고 만들고 조립하는 데서 나옵니다. 만약 우리가 언젠가 핵심 설계 규격을 남에게 빌리는 순간이 오면 우리 협력사도 똑같은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회사의 도면을 누가 그리고 있습니까? 이 질문이 앞으로 여러분 연봉과 고용의 기준이 됩니다. 기술 종속은 나라의 자존심 문제가 아니라 개인 월급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일본이 이렇게 규격서를 내주고 있는 바로 그 시각에 대한민국은 정반대 방향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남의 뇌를 빌리는 게 아니라 제조의 뇌를 직접 만들고 있어요. 로봇으로요? 그 격차가 지금 어디까지 벌어졌는지 증거를 하나씩 꺼내보겠습니다. 증거는 독일에서 먼저 나왔습니다. 폭스바겐이 판매 모델 수를 절반으로 줄입니다. 50%요? 공장 문도 닫습니다. 유럽 자동차의 심장이라던 그 회사가 팔 하나, 다리 하나를 잘라내서라도 몸통은 살려보겠다고 나선 겁니다. 무능해서일까요? 폭스바겐은 100년 가까이 이겨온 회사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됐어요. 시장의 규칙이 바뀌면 과거의 승자일수록 더 크게 다칩니다. 도요타가 지금 어디쯤 서 있는지 궁금하시면 독일의 오늘을 보시면 됩니다. 독일은 이미 그 문을 통과했고 일본은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유럽 시장에서 중국 차가 일본 차를 13만 대 차이로 눌렀습니다. 남의 안방인 유럽에서요. 세계 점유율 25%라는 숫자가 통계표 안에서만 놀던 숫자가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일본이 수십 년 들여 쌓은 딜러망과 정비망과 브랜드 신뢰를 중국 차가 몇 년 만에 밟고 지나갔습니다. 여기서 도요타 편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중국 안에서 안 팔리면 회사가 흔들립니다. 자체 개발로는 속도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 중국 플랫폼을 빌려서라도 점유율을 지키는 게 현실적인 유일한 카드였다. 실제로 일본 기업 쪽 논리가 이겁니다.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하죠. 이건 항복이 아니라 기술을 안에서 배워오려는 전략이라고요. 인정할 건 인정하겠습니다. 단기 실적표에서는 그 계산이 맞습니다. 그런데 배우려면 뭐가 있어야 합니까? 배울 사람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규격이 중국 것으로 바뀌는 순간 40년 숙련공의 손기술은 값이 사라집니다. 협력사가 문을 닫으면 그 기술을 다시 익힐 조직 자체가 없어져요.
트로이 목마 안에 병사가 타고 있어야 목마죠. 병사를 먼저 내보내고 목마만 남으면 그건 그냥 나무 상자입니다. 559만 명의 일자리와 원천 기술을 대가로 치르고 점유율을 몇 퍼센트 지킨 거래 저는 이걸 남는 장사라고 못 부르겠습니다. 샤오미의 공장은 불을 켜지 않습니다. 사람이 없으니까 조명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다크 팩토리라고 부릅니다. 휴대폰 만들던 회사가 이제 차를 찍어냅니다. 사람 손이 안 들어가니 인건비가 안 붙고 24시간 라인이 안 멈추고 분량은 데이터로 잡습니다. 이 공장과 일본의 숙련공 공장이 붙으면 가격에서 결판이 납니다. 중국의 무인 공장 습격에 맞설 수 있는 나라가 지금 지구상에 몇이나 됩니까? 로봇을 남한테서 사오는 나라는 못 맞섭니다. 로봇을 직접 만들고 그 로봇의 뇌를 직접 설계하는 나라만 맞설 수 있습니다. 그게 대한민국입니다. 현대차가 DF247을 굴리고 있습니다. 무인 공장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아틀라스가 들어갑니다. 사람 대신 라인에서는 로봇이에요. 여기서 결정적인 차이가 갈립니다. 일본은 차의 뇌를 남에게서 빌렸습니다. 우리는 공장의 뇌를 우리 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남의 규격서를 받아 적는 나라와 규격서를 쓰는 나라. 10년 뒤 이 둘의 이익률은 비교 자체가 안 될 겁니다. 세계 1위 도요타가 항복 문서에 서명하는 그 시각에 대한민국은 제조의 표준을 새로 쓰고 있습니다. 로봇이 들어오면 우리 일자리는 안전한 거냐고요? 이게 진짜 질문이죠. 현대차 노사가 완전 월급제에 합의했습니다. 로봇이 라인에 들어오는 시대를 앞두고 임금 구조를 먼저 바꿔놓은 겁니다. 다른 나라 노조들이 공장 폐쇄 통보를 받고 나서야 거리로 나올 때 우리는 폐쇄가 오기 전에 협상 테이블에 먼저 앉았어요. 이걸 그냥 임금 협상 뉴스로 넘기시면 안 됩니다. 로봇과 사람이 같은 라인에 설 때 밥그릇을 어떻게 나눌지 세계에서 가장 먼저 답을 만들어 본 겁니다. 물론 아직 시작입니다. 안심할 단계도 아닙니다. 다만 순서가 다릅니다. 밀려서 바꾸는 나라와 먼저 바꾸는 나라의 10년 뒤는 절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주권을 뺏긴 일본, 팔다리를 자르는 독일, 불 꺼진 공장으로 밀고 들어오는 중국, 그리고 로봇으로 제조해 뇌를 붙잡은 대한민국. 판이 완전히 새로 짜이고 있습니다. 이 격차가 집사님들 지갑과 일자리에는 어떤 결과로 돌아올까요? 앞으로 딱 두 개만 보시면 됩니다. 첫째, 중국산 플랫폼을 쓴 도요타 모델이 북미와 한국 시장에도 북미와 한국 시장에 나오는지 여부입니다. 중국 안에서만 파는 동안은 현지 전략이라고 우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차가 미국 매장에 한국 전 시장에 들어오는 순간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주권 포기가 중국 시장용 예외가 아니라 전 세계 기본값이 됐다는 뜻이니까요. 그때부터 일본차 브랜드 값은 시장이 다시 계산합니다. 지금 일본차 타시는 집사님들 중고차 시세표가 그 계산의 결과를 제일 먼저 보여줄 겁니다. 둘째, 현대차 로봇 공장의 수율입니다. 무인 라인이 사람 중심 공장보다 더 잘 뽑아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DF247은 우리 공장 한 곳이 아니라 세계 표준이 됩니다. 표준을 쥔 나라는 규격서를 씁니다. 규격서를 쓰는 나라의 국민은 협상 테이블에서 갑입니다. 폭스바겐이 모델을 절반으로 줄인 건 규격을 못 쥔 회사가 어떻게 되는지 보여준 사례죠. 그 자리에 우리가 서지 않으려면 수율이 오르는 속도를 지켜봐야 합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로봇 제어 소프트웨어의 독자권을 우리가 끝까지 쥐고 있어야 합니다. 로봇 몸통은 우리가 만드는데 뇌를 남한테서 사오는 순간 우리로 똑같은 길로 들어섭니다. 이건 확정된 미래가 아니라 우리가 결정할 조건입니다. 그 조건을 지켜내면 집사님들의 일자리에는 안전판이 하나 생기고 우리 자산이 딛고 선 바닥이 단단해집니다. 제조 주권이 곧 개인의 생존권입니다. 렉서스 마크를 달았지만 속은 중국 차인 시대가 왔습니다. 집사님들은 여전히 일본 차의 가치를 믿으시겠습니까? 댓글로 꼭 남겨주십시오. 이런 판이 뒤집히는 신호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 눌러두시고 저 진양이와 같이 구조를 읽어가시죠. 일본이 껍데기를 고민할 때 우리는 제조의 뇌를 만듭니다. 주권은 이제 준비된 자의 것입니다.